안녕하세요. 어린이 교육 전문가 김선경입니다.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특히나 아이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렸을 때 아이하고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잡고 가는데 아이가 아직 걸음걸이가 막 이렇게 뛰는 걸음걸이가 아니고 아직 아장아장 걷는다고 하면 이렇게 자꾸 못 넘어지게 자꾸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건 정말 발걸음이 아직 미숙할 때까지만. 조금 자기가 스스로 잘 걸어가요. 8살, 9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갔어요. 계속 못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인생 자체를.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못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넘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자, 근데 한 번도 안 넘어진 아이가 되게 세게 넘어졌어요. 어떨까요?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가끔 넘어져 봤어요. 혼자 뛰다가 혼자 걷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가볍게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지면 안 되지요, 당연히. 가볍게 넘어진 친구들은 갑자기 세게 넘어져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병원을 가야 된다면 병원을 갈 거고, 그냥 가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넘어진 것 자체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아이들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실은 그냥 네, 괜찮습니다. 다시 기회만 주신다 그러면. 근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건 어른들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실수, 지금의 성과, 지금의 상황을 너무 재단하는 거야. 딱 잘했어? 못했어? 이래서 다음에 어떡할 거야? 이런 말들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말보다는 괜찮아. 뭐 지금만 기회야? 다음에 또 있겠지. 다음에 더 잘하자. 너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회는 언제나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듣고 자란 아이들은 실패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요? 좀 성과가 낮을 뿐이지 실패는 아닌 거니까요. 실패는 스스로 포기할 때만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율을 잘 지키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다면 아기 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해요. 잘못한 걸 자존심 아니면 마음이 상할까 봐, 아기가 너무 무서워할까 봐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명하게 말로 이건 너가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엄마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럼 너도 기억했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뒀어야 되는데, 아기 때는 아기라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책임을 누가 져요? 부모님들이 져요. 아이하고 크게 서로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다치게 만든 거예요. 내용이 어떻더라도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아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고, 상대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몇 번이 거듭되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목소리 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규율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한테 불편을 좀 덜 끼치고 이렇게 잘 지켰을 때 서로 행복한 틀, 약속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렸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을 위하여 교육할 때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든 영어 공부를 할 때든 그 상황 속에서 규율을 정하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으로서는 어떤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하자면 밥상머리 교육도 교육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집안의 규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의 규율이 뭐였죠? 아버님이 숟가락을 들어야 아이들이 숟가락을 든다. 이것도 규율인데 이 규율을 정했다고 쳐요. 우리 이제 아빠가 늘 숟가락을 먼저 들면 아이가 따라 든다고 쳐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왜요? 가정의 규율을 그냥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지켰을 때 너무 심각하게 죄의식을 느낄 만큼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규율인데 너가 그럼 되겠어? 하기로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요, 아무리 좋은 규율이라도 지키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율이라는 것은 서로 행복하게 예의를 지키는 과정 정도로 어렸을 때 기억시켜야 스스로 그 규율을 지키고 싶지, 너무나 강력한 규율적 규율을 만들면 아이들은 오히려 그 규율을 안 지키고 싶어져요. 특히 사춘기 이후에는. 그쵸? 그래서 스스로 지킬 만한 약속들을 어렸을 때 자꾸 정하고 그걸 했을 때 칭찬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역시 다음의 기회를 남겨놓는 대화를 하면서 규율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교를 통한 교육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단언적으로. 왜냐하면 다 틀려요. 백인백색이라는 걸 아시면서 저 아이처럼 내 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굳이 한다 그러면 저 친구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런 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와, 저 친구가 저렇게 봉사에 갔다 오더니 아이가 성격이 밝아졌어. 이런 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학업 성취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행복에 맞춰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의 행복이 난 참 관심 있어. 너의 성적보다도. 난 너의 성적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있어. 이런 걸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친구가 옆집 순돌이가 운동을 많이 하더니 정말 건강해지니까 엄마가 정말 보기가 좋아. 그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비교 대상을 한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 이런 어떤 잘 노는 거, 이런 걸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오는 효과?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부모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느끼면서 이제 내가 부모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성취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참 쉽죠? 공부해 해서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이 스스로 노력하게 만드는 거. 정말 이런 것이 너무나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안 들이고 성과를 높이는, 다들 이렇게 쉽게 아이들 교육을 하길 바랍니다. 저도 아주 훌륭한 엄마는 아니라서 뭔가 그냥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찌됐든 엄마랑 아빠랑은 이게 외모도 틀려요. 성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아빠의 목소리를 뱃속에서 들었던 아이들은 지능이 아주 높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역할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아빠는 그냥 돈만 잘 벌어오면 돼,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두뇌 자극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해라가 아니고 그렇게 아빠의 목소리도 아이한테 뇌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아이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 학원비를 대야지 라는 얘기는 저는 차라리 더 소극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아빠로서 아이가 나를 본받고 아빠를 본보기로 삼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렇게를 어떻게 만들까?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을 하면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엄마들의 역할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한결같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상이 엄마 상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대처해 가면서 바깥 일도 하는데 아이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머님의 상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근데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화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밖에서 속상한 것도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이걸 알면 속상해할 텐데 내지 너무 기죽을 텐데 아니요. 말해주셔야 돼요. 엄마도 밖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누가 나를 등을 쳤어. 이런 얘기도 그냥 해주세요. 하는데 아이는 그걸 들으면서 바깥의 인생을 미리 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함께 해결해가는 모습? 예, 이것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거쳐온 과정을 단절에 스킵해버리고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이건 이만큼의 교육이 빠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로서 적절히 자존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도 아이한테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과정을 그때그때 대화로서 나눈다 그러면 아이는 미리 인생을 살아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리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부모로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지도사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아들이 6살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틀어주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싫어해서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아이의 성격이 어떨까요? 소심할까요? 아니면 막 너무 이렇게 장난기가 많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엄마 말은 소심한 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있을 때 엄마 다른 분을 만나면 엄마 뒤로 숨는 거예요. 아이가 그럴 정도로 소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영어가 어렵거나 싫거나가 아니고 영어가 낯설은 거예요 라고 병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모의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공부처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걸 듣기 싫어하거나 몰라 이렇게 말하면 영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6살이잖아요. 이제 막 모국어가 좀 되는 아이. 근데 거기에다가 낯선 영어를 들려줬더니 그냥 싫은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구체적으로 영어를 싫어, 듣기가 싫어 뭐 이게 아니고 못해, 어려워,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엄마는 걱정이 됐던 거죠. 얘가 계속 영어를 못할까 봐. 그래서 제가 아이의 성격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는 이 낯선 언어, 소리, 이 소리가 싫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맞아요. 우리 아이는 자동차 뒤에 그랜저 G
이런 거 보고 그랜저라고 읽고 S, 소나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벌써 글자도 알아보는 아주 놀라운 친구인 거죠. 6살이. S를 보고 소나타라고 연결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부모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영어를 싫어하는구나. 영어를 싫어하는구나. 아니고 낯선 소리를 싫어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교육이든 양육이든 부모님들의 착각이 아주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착각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럴 때 아이를 잘 보셔야 돼요. 영어를 막 싫다고 꺼라 그러고 이럴 때 가만히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거나 물어보면 돼요. 왜 싫어? 왜 듣기 싫어? 영어가 어려워? 아니면 소리가 듣기 싫어? 다음에 들을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상황을 점검하고 선택권을 주고. 그랬을 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극복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병명 다음에 처방 어떻게 내렸냐면, 이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영어 원서 샵에 가세요. 가서 아이가 무슨 책을 보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영어 코너, 아이에 맞는 그 독서 코너, 스토리북이 있는 코너로 가서 엄마가 재밌게 보세요. 아이가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거 봐. 좀 이따 오겠죠. 엄마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없는 거니까. 그치? 엄마 뭐 봐? 그럴 때 엄마가 재밌어서 이거 보고 있어. 근데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래 엄마 하나만 고를게. 아이를 투영시키지 말고 내가 아이처럼 구시는 거예요. 엄마가 사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고르고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은 책을 하나 엄마가 사고 싶은 것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집에 가져와서 아이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엄마가 보세요. 그리고 CD도 들으세요. 소리도 들으세요. 그럼 아이가 듣기 싫어 꺼! 그렇게 말할 때 너는 듣지 마. 엄마가 재밌어서 듣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 아이는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듣고 싶으니까 너는 너 방에 들어가서 있어.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이 책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소파 위에, 바닥에, 어디에든. 그럼 이제 우리 생활 공간에 이 영어 책이 늘 있어지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근데 스트레스가 없죠. 들으라고도 안 해요. 외우라고도 안 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날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재밌어? 재밌어.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이제 아이가 엄마 역할을 대신해서 물어봐줘요. 왜요? 엄마는 왜 저렇게 재밌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자, 이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전체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답은 없고요. 아이하고 같이 잘 맞춰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건지 들어봐 주시고 정말 모르겠으면 전문가를 좀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이 아이가요? 네,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영어 영재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영어로. 그래서 조금 양육이든 교육이든 뭔가 좀 더 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다 보면 나름의 교육 방법이 생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